아이클레버 유학원 신은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에 어학연수를 갔을 때 한국인이 많은 곳과 한국인이 적은 곳, 어떤 곳을 가야 될지 여러분들 고민 정말 많으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주 솔직하고 사실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정말 한국인이 많고 적음의 비율이 어학연수에 큰 영향을 미칠까? 언뜻 들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미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한국인이 많이 가는 도시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몰리는 곳은 계속해서 몇 년째, 거의 10년 이상 몰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동부의 뉴욕과 버스턴, 그리고 서부에는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고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이 전통적으로 정말 가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한국 학생들이 계속해서 몇 년째 가지 않고 있는 도시들. 가장 대표적인 곳이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정도가 될 거예요. 자, 이 도시들의 차이점은 과연 뭘까요? 우리 학생들이 한국인의 비율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한국인이 적은 곳으로 가시면 되시잖아요. 근데 왜 결국에는 많은 곳으로 다시 가시게 되시는 걸까? 그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어학연수의 지역을 선택하는 요소 중에서 제 생각에는 문화적인 컨텐츠와 대중교통의 편리성이라는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어학연수를 갔을 때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 다 똑같이 많아요. 어학연수는 중요한 게 학원에서 혹은 학교에서 영어 수업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업이 끝난 다음부터 본격적인 어학연수는 시작되는 거예요.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같이 돌아다니고 박물관이나 전시회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콘서트 같은 것들을 보면서 혹은 최소한 아이 쇼핑을 같이 하면서라도 자연스럽게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들. 그 쓸데없는 시간이 영어를 늘리게 해주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야 돼요. 그게 바로 문화적인 컨텐츠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도시들, 대표적인 곳 뉴욕으로 다시 학생들이 또 결국 가시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중교통. 그거 정말 무시할 수 없거든요. 한국 학생들, 한국에서 물론 우리가 차가 참 많은 나라지만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대학 생활을 즐기는 학생들이 대부분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어학연수 나가서 바로 차를 사시려고 생각하시는 학생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참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 말씀드렸던 아까 한국 학생들이 몰리는 도시라는 곳, 뉴욕,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들이에요. 특히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는 너무나 편리합니다. 자, 그런데 마이애미는 어떻죠? 한국 학생은 별로 없지만 거기에 간다면 차를 사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또는 차를 갖고 있는 친구와 친하게 지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애미로 가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자,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많은 곳, 즉 한국 학생들이 많은 도시에 다른 나라 학생들도 많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학생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똑같습니다. 문화적인 컨텐츠 많은 도시 좋아하고요. 대중교통 편리한 도시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뉴욕이나 보스턴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나 샌디에고 이런 곳들 가면 한국 학생들도 많지만 당연히 외국 학생들도 똑같이 많아요. 한국 학생들 요새 아무리 인기가 많은 뉴욕의 제일 유명한 어학원에 가도 15%에서 20%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5%에서 20%의 한국 학생이 있다는 얘기는 뭐죠? 80%에서 85%의 외국인 학생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계속 그 한국인 학생의 비율에만 집중을 하죠. 사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바로 나 자신의 의지라는 거예요. 어학연수를 가게 되면 수업 첫날 레벨 테스트를 보게 돼요. 보통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라고 해서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시간이에요. 그 결과를 가지고 반배정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 어디에 많이 배정되느냐? 중간 레벨 혹은 그거보다 살짝 높은 중상 레벨에 다 배정이 돼요.
intermediate 혹은 high intermediate 혹은 upper intermediate이라고 표현하는 그 레벨인데 거기에 다 들어가세요. 그 15%에서 20%의 학생들이 대부분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중요한 건 자, 가셔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레벨 업을 빨리 하셔야 돼요. 레벨 다운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시기 전에 미리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우리나라에도 영어 학원들, 회화 학원들 사실 많이 있죠. 뭐 P로 시작한 학원, Y로 시작하는 학원, 이런 학원들 가셔서 영어 회화반 수업 한두 달 정도 듣고 가셔야 되세요. 그렇게 해야 가셔서 당황 안 하고 처음부터 열심히 어학연수에 집중하실 수 있거든요. 최소한 시작을 하이 인터미디에이트나 어퍼 인터미디에이트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학생 비율이 많다라고 본인이 별로 느끼지 않죠.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를 다닐 때 한국말이 너무 많이 들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사실 그거는 뭐냐? 한국말이라서 들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비유가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한국에 서울에 중국 분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기에 중국 사람들이 정말 많은가요? 그래서 마치 중국이 다 된 것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뭐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한국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말만 다 들리고 여기는 완전 한국이야, 이런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너무 과장된 오버입니다. 물론 뉴욕에서 32가 한인타운 근처에 가시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근처에 있어요. 2블럭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가시면 한국말이 많이 들리죠. 한인타운이니까요. 거기는 한국이에요. 작은 한국.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차이나타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유니온 스퀘어 정도 그 근처에 가시면 한국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쇼핑도 많이 하고. 그러면 거기선 들릴 수 있죠. 근데 거기서 한 블럭, 두 블럭, 세 블럭만 떨어져도 과연 한국 학생들이 많을까요? 미국은 미국입니다. 미국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자, 훨씬 더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있고 미국 현지의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국인 비율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적 컨텐츠와 대중교통이 편리해서 나의 어학연수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도시에 자신 있게 도전하세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더 궁금한 내용은 저희 아이클레버 유학원으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가장 정확한 정보로 친절하게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